여러분,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도를 꺼내서 유럽을 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는 나라들 사이에 손톱만 한 점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건 서울 강남구보다 작고, 어떤 건 공원 하나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또 어떤 건 고려대 캠퍼스 반만합니다. 그런데 이 점들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라입니다. 엄연한 국기와 국가 원수와 법이 있는 독립주권 국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나라들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고 무려 서기 301년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의 7배가 넘습니다. 평당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고 인구의 30%가 백만장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2명의 국가 원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스페인 가톨릭 주교이고 나머지 한 명은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건드리지 못한 이 손바닥만한 나라들. 오늘 밤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갑니다. 일부 2명의 왕을 모시는 나라. 안도라. 피레네 산맥이 품은 천년의 비밀스런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피레네 산맥의 깊고 험한 계곡 안.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한 뼘 남짓한 땅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면적 468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약간 작은 이 땅에 인구 8만여 명이 살고 있는 나라. 바로 안도라 공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도라의 국가 원수는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이 2명 중 한 명은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우르엘 주교이고 나머지 한 명은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2026년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동시에 안도라 공국의 공동군주라는 뜻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봉건적 군주를 겸임하는 이 기이한 상황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서기 8세기 유럽 대륙은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에는 이슬람 세력 알 안달루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프랑크 왕국과는 끊임없이 충돌이 이어졌고 프랑크의 왕 샤를마뉴는 이슬람의 침략을 막을 방패막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국경지역 여러 곳에 작은 공국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마르카 히스파니카, 즉 이베리아 반도의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안도라는 바로 이 완충지대 중 하나였습니다. 안도라의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시절 이슬람 세력과 용감히 싸워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서기 885년 자치를 허락하는 자유헌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안도라는 우르엘 백작 가문의 손에 넘어갔다가 1133년 백작이 우르엘 주교에게 땅을 양도하면서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아래 놓인 안도라는 다른 귀족들의 영지보다 더 높은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귀족의 변덕이 아닌 교회의 원칙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자 야심 있는 인근 귀족 가문들이 안도라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우르엘 주교는 이웃의 군사 귀족 카보 영주에게 손을 내밉니다. 함께 안도라를 지켜주세요. 그 대신 통치권을 나누겠습니다. 카보 영주는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안도라 이중 군주제의 시작입니다. 서기 1278년과 1288년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페레 3세가 중재에 나선 공식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안도라는 주교와 귀족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세계 유일의 공동 군주국이 됩니다. 이후 세대를 거듭하면서 권력의 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카보 영주 가문은 카스텔로 자작으로, 자작은 푸아 백작으로, 푸아 백작은 1441년 나바라,
왕국 공주와 결혼해 나바라 왕국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589년 나바라의 왕 앙리가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되면서 안도라의 공동 군주한 자리는 프랑스 국왕의 것으로 격상됩니다. 1607년 앙리 4세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국왕과 우르엘 추교가 안도라의 공동 군주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칙령 하나로 카보 영주에서 시작된 권력의 흐름이 프랑스 국왕의 자리에까지 닿았습니다. 이후 안도라는 수백 년을 이 체제로 이어갑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1812년 안도라는 잠시 독립적 지위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14년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유럽을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빈 체제가 수립되면서 안도라 역시 공동 군주국으로 부활합니다. 19세기에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국왕이 맡아오던 안도라 군주의 자리는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왕이 아닌 대통령이 안도라의 군주를 겸임하는 기이한 현대적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1934년에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귀족이라고 주장하는 보리스 스코시프라는 인물이 안도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안도라를 조세 피난처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었고 1934년 7월 6일 스스로를 안도라의 왕 보리스 1세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틀 뒤입니다. 그는 우르엘 주교에게 독립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교는 경악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보리스는 7월 20일 스페인 경찰에 체포되어 국외로 추방당했습니다. 왕이 된 지 정확히 14일. 역사상 이보다 짧은 치세는 없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안도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험준한 지형, 군사력 부재, 낮은 전략적 가치. 나치 독일도 프랑코의 스페인도 이 작은 나라를 건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993년 안도라는 마침내 유엔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오늘날 안도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도 안도라 라 베아는 유럽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해발 1490m, 서울보다 1km 이상 높은 하늘 아래 쇼핑몰과 면세점이 들어선 현대 도시가 있습니다. 안도라의 별명은 유럽의 슈퍼마켓입니다. 나라 전체가 면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이 나라를 찾습니다. 인구 8만 명의 나라에 1년 방문객이 1000만 명.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키슬로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신들의 온천이라 불리는 칼데아 온천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수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명목상 군주는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주교이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총리와 의회가 맡습니다. 두 군주는 국제조약 서명이나 특정 관료 임명 등 일부 의전 역할만 수행합니다. 안도라는 OECD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도 제외되었고 지금은 투명한 금융체계를 갖춘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피레네의 험준한 절벽 사이에서 1000년 이상 살아남은 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어느 쪽에도 먹히지 않은 나라. 안도라는 작지만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오래된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2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손바닥 나라. 모나코. 도박판에서 시작된 황금 도시의 기적. 지중해를 바라보는 언덕 위, 코트다지르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선 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가 빛나고 있습니다. 면적 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절반 크기. 이 작은 땅에 인구 4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세계은행 기준 약 25만 6천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억 5천만 원. 대한민국의 무려 7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택시처럼 지나다닙니다. 요트 선착장에는 초호화 요트들이 즐비합니다. 인구의 30%가 백만장자입니다. 평당 부동산 가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도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의 출발점이 그냥 카지노 하나였다는 걸 아시나요?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모나코는 13세기부터 그리말디 가문이 지배해왔습니다. 1297년 프랑스인 프란체스코 그리말디가 수도사로 변장해 모나코 성에 잠입하고 문을 열어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건이 왕조의 시작입니다. 이후 모나코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틈새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수백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서 민중의 봄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열기가 대륙을 뒤덮었고 경제 위기까지 겹쳐 도처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모나코 영토의 일부였던 몽톤과 로크부룬 지역이 세금 문제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프랑스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나코는 영토의 80%를 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더 작아졌습니다. 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모나코의 군주 샤를 3세는 절박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땅을 귀족들의 휴양지로 만들자. 1856년 그는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개장합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지노입니다. 오페라 극장이 들어서고 고급 호텔이 세워졌으며 상류층이 좋아할 온갖 시설이 생겨났습니다. 1868년에는 프랑스와 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모나코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돈이 넘쳐 흐르자 샤를 3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어차피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이 핵심이다. 개인 소득세를 아예 없애자. 모나코 국민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부유층이 하나 둘 모나코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시절, 역사에서 벨 에포크라 불리는 아름다운 시대가 오자 모나코는 유럽 최고의 사교 무대가 됩니다. 1929년에는 F1 모나코 그랑프리가 처음 열렸습니다. 항구 주변 일반 도로에서 펼쳐지는 이 레이스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F1 경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랑프리 기간에만 관광객들이 7천만 달러를 씁니다.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이 모나코를 흔들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관광객이 끊겨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2차 대전 때인 1943년에는 이탈리아가 모나코를 점령했습니다. 독일군도 주둔했습니다. 당시 모나코에는 유대계 주민이 많았습니다. 점령군의 유대인 색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나코의 군주 루이 2세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나코 경찰들에게 유대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피할 수 있게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파시스트 점령지라는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나코의 경제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1949년 레니에 3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모나코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와 결혼하는 것. 당시 모나코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모나코로 이주하는 탓에 프랑스 정부가 모나코에 세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모나코로 집중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왕비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이름이 3개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헵번은 아버지의 나치 협력 전력으로 탈락했습니다. 먼로는 이미지 문제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 켈리가 선택받았습니다. 195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히치콕 감독의 뮤즈. 우아함의 대명사. 1929년 필라델피아 부유층 가문 출신으로 품위와 매력을 두루 갖춘 여배우. 레니에 3세는 1955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잡지사의 소개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궁을 1시간 20분 동안 함께 산책했습니다. 일설에는 레니의 3세가 만난 지 3일 만에 청혼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나코 왕실에는 급박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1918년 체결된 프랑스 마이너스 모나코 조약에는 모나코 왕실의 후계자가 끊기면 모나코는 프랑스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아직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수락했습니다. 영화 속 왕비가 아닌 진짜 왕비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1956년 4월 18일 켈리를 태운 배가 모나코 항구에 들어서자 바다 위의 모든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축포를 쏘았습니다. 항구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1,500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이 결혼을 두고 나중에 역사상 가장 큰 서커스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커스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부유층이 모나코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결혼 이전의 몇 배로 늘었습니다. 이듬해 딸 캐롤린이 태어나며 프랑스 귀속 조항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에 남긴 유산 중 하나가 에르메스의 켈리백입니다. 원래 푸티삭 아크루아라는 이름의 가방이었는데 임신한 켈리가 이 백으로 배를 가린 사진이 미국 잡지에 실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르메스는 아예 가방 이름을 켈리 백으로 바꾸었습니다. 레니의 3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나코 경제를 관광과 카지노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와 갈등을 겪으며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프랑스 기업들이 모나코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세를 피한다며 압박해왔습니다. 국경 봉쇄와 경제협정 폐기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모나코는 타협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는 모나코 거주라도 소득세를 프랑스에 내야 하고 해외 매출이 25% 이상인 기업은 프랑스와 같은 법인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레니의 3세는 이 위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금융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을 유치하고 최고급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2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퐁비의 신도시를 바다를 매립해 조성했습니다. 산업단지, 항만, 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모나코의 은행 총 자산은 나라 GDP의 89배에 달합니다. 소득세는 지금도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국가 경제의 87%를 차지하며 그중 금융과 보험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82년 9월 13일 막내딸 스테파니와 함께 차를 몰다 핸들을 놓치며 40m 아래 산비탈로 추락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그녀는 이튿날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모나코의 거리에는 아직도 그녀의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이야기. 카지노 하나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금융 허브가 된 2제곱킬로미터. 모나코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3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마리노. 1700년의 자유. 아무도 빼앗지 못한 땅.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 아드리아 해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내륙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산마리노. 면적 61제곱킬로미터. 서울의 10분의 1 크기. 울릉도보다도 작은 땅입니다. 인구는 약 3만 4천 명.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구보다 조금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역사는 무려 서기 3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지방의 작은 섬 라브 출신의 석공 마리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마티아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와 리미니 항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함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끌고
내륙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펜니노 산맥의 티타노산, 해발 749m의 이 봉우리 위에서 마리누스는 작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산이 방패였습니다. 올라오기도 힘들고 올라와봤자 얻을 것도 없는 곳. 그 덕분에 이 공동체는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누스가 세상을 떠난 뒤 공동체는 그의 이름을 따 세인트 마리누스의 땅, 산마리노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생긴 뒤에도 산마리노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세기부터 인접한 귀족 가문들의 침입이 잦아졌습니다. 산마리노는 몬테펠트로 가문과 로마 교황청의 보호를 구했고 그 대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503년에는 체사레 보르자, 그 악명 높은 마키아벨리의 모델이 된 보르자 가문에 의해 6개월간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자가 실각하면서 산마리노는 다시 독립을 찾았습니다. 1243년 산마리노는 세계 최초로 집정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6개월마다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해 공동으로 나라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방식을 중세 산마리노가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무려 7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새로운 집정관 2명이 취임합니다. 임기는 딱 6개월입니다. 다시 재선될 수 없으며 임기 중에는 해임도 됩니다. 권력을 한 사람이 오래 쥐지 못하게 하는 제도. 산마리노 사람들은 1700년 전부터 이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마리노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세기에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 한창이던 1849년 혁명의 영웅 주세페 가리발디가 오스트리아군에 쫓겨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산마리노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리발디와 그의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가리발디의 사랑하는 아내 아니타도 이 피난 과정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산마리노는 그 죽음도 함께 품었습니다. 훗날 이탈리아가 마침내 통일을 완수했을 때 가리발디는 산마리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이탈리아는 산마리노의 독립을 영원히 존중하겠다. 이탈리아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통일 이탈리아가 주변 모든 작은 국가들을 흡수했지만 산마리노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과 우호 조약이 체결됩니다. 산마리노의 독립은 공식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1815년 빈 회의에서도 1920년 국제연맹 수립 때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산마리노의 독립은 인정받았습니다. 1943년에는 파시스트 정권이 실각하면서 산마리노는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2차 대전 중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산마리노는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오늘날 산마리노는 어떤 나라일까요? 연간 관광객이 400만 명입니다. 인구의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중세의 성벽과 세계의 탑이 우뚝 선 티타노산 정상은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됩니다. 관광객들은 중세의 돌바닥길을 걸으며 천년 전 요새와 탑을 그대로 만납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등록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3만 4천 명의 인구의 차는 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표. 산마리노 재정의 3분의 1이 우표 판매 수익에서 나옵니다. 관광 홍보용으로 만들기 시작한 우표가 전 세계 수집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긴 특이한 수입 구조입니다. 매일 우체국 앞에 줄을 서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이 우표 때문에 한때 바티칸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1978년 산마리노가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우표에 인쇄하려 했습니다. 교황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발행을 강행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산마리노는 결국 우표 발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20년 산마리노와 바티칸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당국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산마리노의 1인당 GDP는 약 47,000달러. 한국보다 높습니다. 서울 110 크기의 땅에서 아펜니노 산맥의 정상에서 17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당한 적 없이 독립을 지켜온 나라. 산마리노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공화국의 꿈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부. 인구보다 기업이 많은 나라. 리히텐슈타인. 알프스 속 유럽 최고의 금융공국.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선 좁은 계곡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 면적 160제곱킬로미터. 남북으로 25km, 동서로 고작 6km. 충청북도 충주시보다 조금 큰 이 땅에 인구 약 3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부존자원도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약 14만 달러.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미국의 2배, 대한민국의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등록된 기업 수는 7만 개가 넘습니다. 인구 3만 8천 명보다 기업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리히텐슈타인의 역사는 1719년으로 시작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가 파두츠 백장령과 실렌부르크 영지를 합쳐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빈에 거주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부유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영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작은 땅을 사들여 공국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주인들은 공국이 생긴 뒤 거의 100년 동안 이 땅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었고, 리히텐슈타인은 1806년 라인 동맹에 가입했다가 1815년 독일 연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을 계기로 독일 연방이 해체되면서 리히텐슈타인은 마침내 완전한 독립국이 됩니다. 여기서 역사적 재미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1866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80명의 병사를 전장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은 81명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친구 1명을 새로 사귀어 함께 온 겁니다. 사상자제로 단 1명도 죽지 않은 전쟁. 이것이 리히텐슈타인이 참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이 나라는 군대를 해산했고 지금도 군대가 없습니다. 독립 직후 리히텐슈타인은 사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났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리히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그늘에서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1921년 새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 주제를 공식 채택합니다. 1924년에는 스위스와 관세 동맹을 맺으며 스위스 프랑을 공식 화폐로 채택합니다. 스위스와의 국경에는 검문도 없습니다. 이 선택이 리히텐슈타인의 운명을 바꾸었고 스위스의 금융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의 어느 나라도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낮은 세율, 최소한의 기업 규제, 강력한 금융 비밀 보장.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리히텐슈타인에 법인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파두츠에만 2,000개가 넘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채 4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의 말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재산은 하나로 약 8조 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 중 하나입니다. LGT은행은 사실상 대공 가문이 개인 소유이고 왕가는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사비로 충당합니다. 왕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비유가 아닙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대공은 의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를 직접 임명하며 사면권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군주보다 강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불만이 적습니다. 왕가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산업구조도 독특합니다. 세계 위치 시장의 30%를 이 작은 나라가 담당합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고 정밀기계, 광학기기, 의료용품이 주요 산업입니다. 음악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인구 3만 8천 명의 나라에 400개가 넘는 음악협회와 합창단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우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때 우표 수입이 국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딱 2개뿐인 이중 내륙국입니다. 바다도 없고 바다에 면한 나라에도 접하지 않습니다. 공항도 없습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약 속에서도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합니다. 자원 없이, 바다 없이, 군대 없이, 공항도 없이 오직 지혜와 전략만으로 번영을 이룬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알프스 산맥 속 가장 작은 나라이자 유럽에서 가장 영리한 공국입니다. 5부. 나라 안의 나라, 세계 최소 국가. 바티칸 시국. 신의 땅에 세워진 황제도 무릎 꿇던 나라. 로마 한가운데 이탈리아 수도의 심장부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 0.44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보다 작은 땅. 상주 인구 약 800명. 그러나 이 800명의 나라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의 본부이자 세계 외교 무대에서 독립주권국으로 인정받는 나라.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 땅의 이름 바티카눔은 고대 로마 시절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언덕을 신성하게 여겨 일반인의 거주와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가 도시를 덮쳤을 때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언덕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기원입니다. 8세기 중반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면서 교황령이 탄생했습니다. 이 교황령은 약 1000년 동안 이탈리아 중부를 차지하는 독립국가로 존재했습니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교황은 유럽 최강의 정치 권력자로 부상합니다. 1077년 독일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파문당했습니다. 파문은 당시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황제는 즉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이탈리아 카노사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카노사로 갔습니다. 맨발로 성 앞 눈밭에 서서 3일 밤낮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교황은 사흘 뒤에야 문을 열었고 황제를 만나 파문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가 종교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은 시대, 바티칸은 그 시절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교황청은 세계 최고의 예술 후원자가 됩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천재들이 바티칸의 의뢰로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압박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천장에 누운 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을 꺾고 눈이 충혈된 채로. 작업이 끝난 뒤에는 눈에 이상이 생겨
바닥에 놓인 책을 읽을 때도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중 하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복수가 숨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못살게 굴었던 교황청 의전 담당자 비아지오 다 체세나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작업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이 그림은 목욕탕에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복수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를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로 그려 넣었습니다. 당나귀 귀를 달고 뱀에게 하반신이 칭칭 감긴 모습으로 체세나가 교황에게 항의하자 교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권한은 천국과 지상에만 미칩니다. 지옥은 제 소관이 아니오. 그림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을 찾는 수백만 관광객이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한 지옥의 심판관을 봅니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부패도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이에 분노해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서구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거세지면서 교황령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1870년 신생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점령하고 교황령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는 바티칸 궁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 부르며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59년 동안 교황들은 바티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가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합니다. 교황은 이탈리아를 공식 국가로 인정했고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이탈리아는 교황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무솔리니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의 99%가 가톨릭 신자, 교황과의 화해는 곧 민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티칸 시민권은 세상에서 얻기 가장 어려운 국적입니다. 태어난다고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바티칸에는 병원이 없어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바티칸 시민권은 오직 교황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직무가 끝나면 시민권도 사라집니다.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는 1506년부터 지금까지 교황 곁을 지켜왔습니다. 스위스 국적의 가톨릭 남성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줄무늬 제복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바티칸에는 자체 우편 시스템, 화폐 주조권, 라디오 방송국, 기차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 와인도 있습니다. 바티칸은 1인당 와인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사에 쓰이는 성찬 와인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사도 아카이브, 총 길이 85km에 달하는 비밀 문서 보관소입니다. 갈릴레오의 재판 기록, 헨리 8세의 이혼 청원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편지, 인류 역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문서들이 이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 등의 작품을 포함해 7만 점 이상의 예술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범죄율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바티칸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범죄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이 저지르는 소매치기와 절도입니다. 하루 수만 명이 드나드니 어쩔 수 없는 통계입니다. 2014년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인터넷은 신의 선물이다. 1000년 전 황제들이 무릎 꿇던 나라가 지금은 소셜미디어로 신자들과 소통합니다. 0.44제곱킬로미터의 땅, 800명의 나라. 그러나 이 땅이 품은 이야기는 지구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방어막입니다. 안도라는 피레네 산맥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마리노는 아펜니노 산맥의 정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알프스 산맥 안에 자리했습니다. 산은 강대국에게 이런 계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산을 넘어 공격해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이 가성비 계산이 작은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완충지대의 이점입니다. 모나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줄타기 했습니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두 강대국이 서로를 의식하는 틈새, 그 균열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한쪽이 이 나라를 흡수하려 하면 다른 쪽이 반발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리한 경제 전략입니다. 살아남은 소국들은 하나같이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고 관광과 금융을 육성하며 외교와 국방은 강대국에 맡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군대를 없애는 대신 모든 나라를 친구로 삼는 전략, 작은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경제를 만드는 전략. 이것이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도 위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나폴레옹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솔리니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도라는 아직도 피레네 산 위에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아직도 아펜니노 산 정상에 있습니다. 모나코는 아직도 지중해 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아직도 알프스 계곡 안에 있습니다. 바티칸은 아직도 로마 한복판에 있습니다.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지도를 펼쳐보세요. 유럽의 지도 위 작디작은 점들 하나하나에 수천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